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318명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벌써 20일째 네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비수도권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내일부터 비수도권 거리두기를 3단계로 일괄 상향을 하면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한편 오늘부터 55세에서 59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요. 관련 내용들 이형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1,000명대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언제 줄어들지보다 얼마나 늘어날지도 걱정이 되고 지금 어떻게 예측할 수 있어요? 상황을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확진자 수가 1,318명이었고요. 그중에서 이제 국내에서 발생한 게 1,264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 일요일 날 발생했던 1,208명에 비해서는 여전히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면은 좀 양상이 바뀐 거는 보입니다. 어떻게 바뀌냐 하면은 일단 수도권 같은 경우에 서울, 경기, 인천 합쳐가지고 749명으로 59.3%를 차지를 했고요. 비수도권이 나머지 이제 40% 정도를 차지를 해서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비율이 좀 줄어들고 비수도권의 비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비수도권이 증가한 때문도 있지만 수도권이 조금 감소한 때문도 있거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제 339명이 발생을 했는데 바로 전주 일요일 날 523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감소를 한 반면에 이제 같은 수도권이라도 경기도는 어제 343명이었고 전주가 340명으로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이 좀 전반적으로 감소를 한 게 수도권의 감소로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나머지 지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더 비율도 늘고 환자 수도 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수도권이 40%를 넘은 상황인데 보니까 확진자가 확실히 많아지면 이동량을 저희가 조사를 막 하는 걸 발표하잖아요. 이동량도 확실히 늘어나나 보죠? 네,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4단계 발동도 했고 최근 들어서서 이 확진자 증가세에 대해서 경계의식이 있다 보니까 좀 이동량이 4주 연속으로 감소를 일단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근데 문제는 거꾸로 비수도권에서는 주말 이동량이 3주 연속으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동량하고 지금 확진자 추세하고 비슷하게 같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당국에서도 이동량에 대해서 현재까지도 어느 정도 뭐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줄여왔지만 더 줄여야 된다. 그래야지 확진자 추세가 꺾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이제 전국 이동량도 한 26%는 더 줄여야 되고 또 수도권 같은 경우도 18% 추가 감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당국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수도권 4단계가 오늘부터 2주가 더 추가로 연장이 돼서 시행이 되는데 뭐 앞서 저희가 이동량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좀 4단계를 시행을 했는데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확진자 현황. 일단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동량이 줄지 않았다는 거는 계속 사람들 간의 접촉이 지속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 계속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필요로 하는 정도로까지 감소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 이동량에 대한 평가를 보시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18% 정도의 추가 이동량 감소가 더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정도로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떨어질 거라는 예측을 정부에서 내놨습니다. 며칠 전에. 그만큼 아직도 접촉이 많은 게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제 우리의 주의가 필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정부에서 전국에 있는 일반 업소들 한 4만여 곳 정도를 단속을 했었습니다. 3만 8천여 곳 정도를 이제 점검을 했는데 그중에 방역 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데가 대략 8천 곳 정도가 되고 그중에서도 뭐 거의 대부분은 근데 뭐 제대로 방역에 대한 여러 가지 안내를 붙이지 않았다든가 이런 정도였는데 그런데 그중에서도 대략 한 1,158건 정도는 아예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례였거든요. 이게 전체 업소 중에서 한 2.4%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2.4%면 굉장히 높은 비중은 아니지만 이게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데라는 걸 고려했을 때 또 낮은 비중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은 우리들의 어떤 주의나 이런 것도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개개인의 어떤 방역에 대한 것도 좀 많이 약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많이 덥다 보니까 많이 좀 느슨해진 측면들 실생활에서 좀 많이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까지도 조금 여러 가지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런 4단계 자체도 이제 방역 당국에서 결정을 내리겠지만 그에 따른 부분들을 저희가 좀 잘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4단계를 비롯해서 이번에 연장 조치가 되면서 추가로 또 방역 조치들 중에 강화된 부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강화된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 완화된 부분도 있는데요. 예. 강화된 부분은 일단은 대형 유통 매장 같은 경우에 QR 코드라든지 또 관리 명부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그렇게 강화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회나 박람회 이런 경우에는 사전 예약에 한정해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스포츠라든지 이쪽에서도 이제 인원에 따른 제한, 뭐 풋살이라든지 야구 이런 종목에서 생활 스포츠에서도 제한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기업 행사 같은 경우도 숙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금지가 되는 조금 더 강화한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완화되는 부분은 결혼식이나 장례식 여기에 이제 참석 인원이 친족으로 제한돼서 49명이었거든요. 예. 근데 너무 조금 각박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친족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완화를 하면서 49명이라고 하는 인원을 그렇게 완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정부가 내일부터입니다. 비수도권 확진자가 어제 발표된 거, 어제 확진자를 보더라도 오늘 발표된 40%가 넘으니까 내일부터 비수도권 일괄적으로 3단계로 이제 올렸잖아요. 근데 비수도권 중에서도 불만이 있는 비수도권도 있을 테고요. 그 지금 그 위태로운 수도권 그 지역도 있을 텐데 일괄적인 상향 조치 비수도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런 방역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그간의 비판 중에 하나가 어떤 점이 있었냐면은 환자가 나오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이런 방역 정책,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하게 적용하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네. 일간 저도 이해를 하고 납득을 예. 하는데 문제는 지금처럼 확진자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크나큰 격차 차이는 결국은 우리가 항상 얘기해오는 풍선 효과로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비수도권을 놓고 봤을 때 경남 지역하고 지금 대전, 충남 지역이 좀 많이 심한 편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전남 지역이나 이런 데는 좀 낮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또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일부 많이 나오는 데만 강화를 하게 되면은 그럼 또 분명히 그 풍선 효과에 의해서 다른 지역으로 또 양이 늘어날 수밖에는 또 없고 휴가철이니까요, 또. 맞습니다. 그리고 예.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코로나19가 지금 바로 감염된다고 내일 결과가 나오면 빠른 조치가 가능한데 예. 이게 다음 주 정도쯤 아마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완화된 그러한 조치와 그다음에 유입된 환자들에 의해서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감염이 퍼지고 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돼야 이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되다 보니까 네. 항상 뒤따라가는 그런 방역 조치가 될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은 좀 전국적으로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좀 동일한 단계를 적용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도 상당히 지칠대로 지쳤는데 이번에 조치 때문에 더 상실감이 클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생업이 하루빨리 정상화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뭐 피해 보상, 손실 보상 어떻게 잘 이루어지도록 체계가 잡혔습니까? 일단은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지원이 잡혀 있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늘어난 그런 금액입니다.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300만 원 내지 최대 2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예. 그리고 집합 금지는 아니지만 영업 제한이 된 업종에 대해서는 200만 원 내지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경영 위기 업종이라고 해서 네. 뭐 집합 금지라든지 영업 제한 이런 걸 떠나서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최대 400만 원 지원이 되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손실보상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7월부터 9월까지의 손실에 대한 여기에 대한 추가 지급이 또 이루어질 예정인데 예. 이 세부 지침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또 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침이 정해지고 지급을 하는 것은 이번 10월 정도부터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내일부터 비수도권 일괄 3단계로 격상이 된다. 저희가 앞서 이야기를 했는데 대전시의 경우에는 내일부터 4단계로 격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의 상황인데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까? 지금 대전 상황은 이제 단적으로 최근 그 주간의 일평균 확진자 수를 봤을 때 70명이 조금 넘어가는 좀 그렇게 심각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특히 이제 태권도장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 이것이 이제 확진자 수가 200여 명을 넘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런 태권도장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쪽 종사자들에게 필수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시행이 되고 있는 단계고 그 밖에도 뭐 병원이라든지 노래방 이런 시설, 다중이용 시설에서 산발적으로 조금 동시에 확산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전 같은 경우는 4단계 격상이 현재로서는 좀 불가피한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예, 지역별로 조금만 더 짚어보면 경남의 코로나19 상황도 굉장히 좀 심각하고 예. 지금까지는 2단계를 시행 중이었는데 내일부터는 일괄적으로 3단계가 격상이 되면서 3단계가 됩니다. 그런데 4단계까지 격상할 필요성은 없는가 이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 부산 경남 지역은 사실은 저는 4단계 올라갔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부산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유흥업소 관련돼 있는 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이 사실은 만만치 않았었고 지난주 중에는 합쳐갖고 200명이 넘었던 날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부산 경남 지역을 합치면은 거의 150명 넘는 지금 확진자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부산 경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결코 덜하지 않은 오히려 보면은 좀 더 그 지방 쪽에서는 심한 그런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게 이 코로나19 확산이라는 게 결국 눈에 보이는 것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 보면 지난주에 일어났던 걸 놓치고 결국은 계속 확산되는 지역사회 안에서 저희도 모르게 확산되는 그런 결과를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렇게 군요 계속 조치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 같은 경우에도 늘어나는 거를 따라가면서 조치를 강화하다 보니까 결국은 진짜 3차 대유행으로 연결됐었던 그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예. 부산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간의 확산 사례나 부산 경남 지역도 서울 경기 지역 못지 않은 또 인구 밀집 지역이라는 걸 고려했을 때는 저는 좀 더 빨리 올라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4단계 예. 적용도 지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릉 같은 경우에 비수도권 최초로 4단계로 격상을 했었는데 내일부터 오히려 3단계로 하향 조치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번 결정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사실은 저는 이제 방역에 관련된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에 따라서 좀 강력하게 적용한다고 생각들을 계속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영향을 준 또 하나의 축은 결국은 경제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강릉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여름철에 그 한철 장사하시는 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결정을 내렸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지역사회 안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오히려 사람들이 방문하지 않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게 되거든요. 더더군다나 단계를 빨리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사람들이 빨리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환자가 줄고 그 다음에 단계를 조정하는 게 사실은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줄었다고 해서 바로 또 풀어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조정을 안 하니만 못한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요. 저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적용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쪽을 생각하면 이렇게 되고 저쪽을 생각하면 또 이렇게 되니까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은데 부산 다시 가보면요. 확진자 중에서 최근에 60명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1차 백신을 접종을 했대요. 그러면 뭐 2차까지는 아니지만 1차 백신을 맞더라도 면역력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돌파 감염 중에 하나 아닌가요? 왜 이렇게 1차까지 접종했는데 걸렸을까요? 근데 저희가 이제 돌파 감염이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2차 예방 접종까지 완료를 하고 2주가 지나야 그래야 예방 접종 완료자가 되는 거고 1차까지는 아직 돌파 감염이라고 표현을 안 하는군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에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요인은 뭐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나 뭐 기타 방역 체계, 특히 뭐 3T 시스템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네. 또 하나의 또 중요한 원인은 델타 변이의 확산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는 영국 쪽에서 들어온 지 한 달 만에 우세종이 되고 2달 뒤에 전체 감염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잘 전파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델타 변이의 또 한 가지의 특성은 1차 접종만 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 능력이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만 맞았다고 해서 안심을 하시면 안 되고 2번 전부 다 맞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2번 맞더라도 그중에 또 한 10에서 한 40% 정도까지는 돌파 감염이 또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대량의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분간은 유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요. 예방접종 한 번 하셨다고 너무 안심하시는 거는 아직은 좀 이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돌파 감염은 2회까지 접종을 끝내고 2주 동안 있은 후에 바이러스에 감염돼야지 돌파 감염이다. 이런 얘기고요.
비수도권 확진자 급증하니까 강원도 뭐 대전 같은 데는 병상이 또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정부가 좀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조치가 좀 나왔습니까? 네, 지금 뭐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이나 한 60%대 정도가 되고 있는데 예. 이 지역 간에서 좀 격차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강원이라든지 울산, 광주 이쪽의 생활치료센터가 좀 상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 준중환자 병상 같은 경우는 인천, 뭐 전북, 전남, 경북 이런 지역들이 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내놓은 방침은 비수도권의 어떤 병상 부족에 대비해서 좀 공동으로 병상을 쓸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수도권 인근에 중환자 전담 병상을 한 100개 정도를 더 확보를 해서 비수도권 부족에 대해서 좀 더 채워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내놓은 것이고 그 밖에도 뭐 추가적으로 병상을 더 확보한다거나 이런 계획들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네. 네. 델타 변이 이야기도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예. 검출률을 봤더니 6월 말에 3.3%에서 최근에는 48%까지 약 한 달 만에 15배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 수치는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는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영국 같은 경우에도 3개월 만에 전체 감염이 90%를 차지할 정도로 늘었고 네. 유럽 같은 경우도 그 이후에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시면 유럽 전체 감염 80에서 90% 정도를 8월 초중순이면 차지할 거다라는 예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럼 왜냐하면 이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여러 가지 결과도 나왔지만 이 세포가 여러 개가 융합되면서 하나의 바이러스 공장처럼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 바이러스 배출량도 1000배 이상 높고 그다음에 바이러스 배출 가능 기간까지의 바이러스 배출이 가능하게 될 때까지의 기간도 기존의 비변형에 비해서 비변형이 한 6일에서 7일이었다면 이 델타 변이는 4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빠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확산이 굉장히 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많은 주의를 기울여 왔지만 이미 국내에서는 확산이 됐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 얘는 감염력이 이만큼 더 높기 때문에 네. 저희가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로는 적응이 막기가 좀 어렵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수도권 같은 경우도 이렇게 4단계까지 적용했음에도 떨어지는 확률이 늦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런 영향도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차 접종한 인구가 한 전체 인구 중에서 대략 뭐한 1,500만 정도로 30%가 넘었지만 접종 완료된 사람은 아직까지 6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 이 델타 변이에서 굉장히 취약한 지금 인구 구조와 예방 접종 인구 예방 접종 완료자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요새 뭐 백신 대부분 처음과는 다르게 백신 맞고 싶어하는 사람이 거의 다 할 테고 50대 이제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55세부터인가요? 55세에서 59세 백신 접종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50대 백신 접종 예약률 높은 편이죠? 네, 50대 전부를 합치면 이제 84%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네. 이제 조금 더 먼저 예약을 받았던 55세에서 59세 사이는 86%, 그리고 50세에서 50세 사이도 82.2%로 상당히 높은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네. 아울러서 이제 60세 이상인데 백신을 맞지 못했던 분들도 있거든요. 예, 예. 그분들에 대한 접종도 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아. 5, 60대 현재 뭐 백신 수급 문제를 좀 변론으로 하고 네네. 어떤 희망이라든지 접종을 위해서 준비가 돼 있는 이런 시민들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예. 현재로서는 좀 50대 이상에서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니까 속도를 빨리 내서 좀 면역력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백신을 맞는 사람 주로 모더나를 맞는다. 그런데 수도권 지역은 화이자를 먼저 맞는다. 뭐 수급 상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두 개가 뭐 만드는 구성은 비슷한데 효과도 비슷한 겁니까? 네, 효과도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예. 논문에 따라서는 뭐 모더나 쪽이 조금 낫다, 뭐 아니면 화이자가 조금 낫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 하지만 뭐 큰 차이는 없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예방 접종에 따른 이상 반응 정도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보통은 근데 이제 일부 논문에서는 모더나 쪽이 조금 더 이상 반응이 적다라는 얘기는 하는데, 네네.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백신은 뭐 그렇게까지 뭐가 더 낫다라고 굳이 비교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괜히 맞을 때 민감해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한 가지 차이점 같은 예. 경우에는 모더나하고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 접종 기간이 좀 다릅니다. 아. 원칙적으로 화이자는 3주 뒤에 접종하는 게 원칙이고요. 네. 모더나는 4주 뒤에 접종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백신의 차이점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영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